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의료 광고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저는 어제인 2025년 1월 8일부로 대한의사협회 42대 법제이사의 임기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회 임기는 남아 있어서 새로운 의협집행부가 의광심위원을 교체하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 의광심위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제 영상 이후에 제 기존 의뢰인분들이신 이제 원장님들, 광고대행사 대표님들 연락 많이 주셨었고, 또 새롭게 상담 신청을 하신 의뢰인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사전심의에 대해서 좀 임시적으로라도 대응 방법을 개별적으로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좀 바쁜 연말 연시를 보내다 보니까 즉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를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업로드가 늦어지게 된 점 영상을 기다리신 많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총 9부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12월 30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내용을 좀 충실히 반영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편수가 많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1부에 해당하는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께서 이전 의료광고 영상 이후 상담과 문의 그리고 후속 영상 요청을 주셔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어제 열렸던 의료광고 심의회에서 진행되었던 유튜브 블로그에 대한 최초의 본격 심사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탄에서는 가장된 후기, 즉 의료기관이 환자인 척 하면서 작성한 후기에 대해서 이게 거짓 광고인지 아니면 치료 경험담인지, 또 3탄에서는 사전 심의 대상 매체를 정리하고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사전 심의를 신청해야 되는지, 4탄에서는 정보성 글과 광고성 글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5탄으로는 비급여 할인에 관한 광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6탄은 비포 앤 애프터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7탄은 키닥터라는 표현,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시사하는 광고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볼 것입니다. 8탄은 기사성 광고와 광고성 기사라는 제목으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9탄은 전문 표현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율기구에 의한 의료광고 심의제도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23일에 선고한 2015 헌바 75 결정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데요. 이 결정사항을 반영한 개정된 의료법이 2018년 9월 28일부터여야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않거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11호 위반 사유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28일 이전의 게시글은 적어도 11호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논쟁적이었고, 오히려 과거 보건복지부는 거꾸로 세계단체 의광심을 걱정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매체 확대를 좀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광심의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에서 지난 3, 4년간 지속적으로 의료계 쪽에서 오히려 요구해왔던 사안이라, 이번 복지부의 발표 이후 의광심에서 전임위원회들의 요구 과정을 현 위원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사실 6년간 말하자면 유예기간처럼 그레이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 등의 게시글을 경찰과 검찰에서도 11호 위반으로 적극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11호 위반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홈페이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서 3개월간 일간 평균 방문자 수가 당연히 1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심의를 봐주지 않았고요. 네이버 CPC 광고 등도 첫 화면에 글자 수 제한된 배너까지만 심의하고, 그 뒤에 타고 들어간 랜딩 페이지는 10만 명을 넘지 않아 심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실무를 한 번이라도 해본 보건소 직원은 이 11호 위반 가지고는 경찰 고발도 안 하고 행정처분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재작년 말부터 이 치과 상호검증 사태라고 소위 부르는 이 사태가 시작이 되고, 이어진 의과, 치과, 한의과, 개원가의 이 경쟁적이고 반발적인 보건소, 신문고, 민원신고, 경찰 고발이 전국적으로 수천 수만 건에 이르자 결국 보건복지부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촬영한 것이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준한다는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반려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세계단체 의광심과 전국 지자체에 내리기 직전 또는 직후 정도였을 건데요. 저는 영상 이후 기존 의뢰인분들과 신규 상담 신청하신 분들에게 임시 방편으로 정보성 게시글과 광고성 게시글을 완전히 나누어서 광고성 부분은 의광심피를 받아서 도장처럼 사용하시고 정보성 부분만 계속 변경해서 업로드하는 방안을 제안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의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30일 가이드라인에서도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 해석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라 기본적으로는 좋은 대응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성 글로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신청자가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저희 땡땡 의원에서는 깨끗하게 소독된 검사 장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정보성 게시글이 아닌 유인성, 홍보성 게시글로 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런 질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까지는 정보성 게시글이겠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는 문구도 결국 홍보성, 유인성 게시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다면 하나하나의 게시글마다 결국 전체 심의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즉 어느 정도 정보성 게시글에 대한 개념을 의뢰인분들 스스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셔야겠습니다. 다만 사실 의광심의 심의 기준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령상 다른 각호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의협 의광심에는 저를 비롯한 변호사가 3명이나 들어가 있고 자율기구의 심의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타이트하다는 것은 의학 교과서나 SCI 논문 2편 이상에 나오는 내용만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의학적 객관성 부족으로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관련성은 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 해당할 때는 이 부분을 법령상의 거짓 광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형사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의광심의 기준은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변호사가 3명이나 들어가 있고 자율기구의 심의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보다 더 타이트하다고는 하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길고 심층심의 사건은 위원들이 회의도 하고 검토도 하지만 사무국에서 기존 선례에 따라 처리하는 안건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놓치는 문제 표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2월 23일 복지부 담당 과장님과 세계단체 의광심 위원장님 또 직원분들 그리고 법제이사 중에는 저만 참석해서 여러가지 우려와 의견을 전달했고 소통을 하기로 약속을 정하였습니다. 12월 23일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최종 입장은 어쨌든 법령의 문구상으로 네이버가 10만 명이면 네이버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개별 계정의 방문자 수와 상관없이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대신 정보성 게시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좀 명확하게 작성해서 배포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계단체 의광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일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복지부에 보낼 테니 새롭게 지자체에 공문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세계단체 의광심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도 좀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 30일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배포하였는데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고 좀 부당한 정책일 수는 있지만 위법하다고 보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을 개정하라고 계속 정치적인 요구는 해야겠지만요.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령이 단기간에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인 25년 1월 8일 의협 의광심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블로그에 대한 심사, 유튜브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한 개의 게시글 전체를 신청해 주셨는데 게시글의 내용 자체는 대체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고 한두 군데 정도 해당 의료기관의 짱점처럼 쓰여져 있는 부분을 뺀다면 사실 그 부분은 신청하실 필요 없는 사안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부 비특이적이고 비정형적인 증상으로부터 특정 질환에 대한 의심을 다루는 것과 같이 개연성과 인과관계가 좀 불확실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전체를 심의를 해드렸고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된다 또는 빠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회의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블로그의 대부분의 게시글의 내용은 그러한데 중간중간에 들어간 그림, 표 이런 데서는 땡땡 의원만의 노하우라든가 누가 봐도 광고성인 문구가 들어가 있기는 해서 그 부분은 광고 심의를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저는 그런 그림들만 각각 의광심 심의필증을 받고 사진 형태로 의광심 필을 넣고 이렇게 나머지 정보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매번 심의를 받으실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심의료만 비싸게 내게 될 테니까요. 자, 첫 영상은 경과보고 정도만 간단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많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2탄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대한 내용은 좀 굉장히 길어서 3탄과 4탄으로 나누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의료 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수위,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의 액수 등을 시청자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 잡고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탄인데요. 가장 후기입니다. 즉 의료기관이 사실은 작성을 했는데 그 환자인 것처럼 작성하는 그런 가장 후기 형식인데요. 의료법은 56조 2항 2호에서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요. 의료법 시행령 23조 2호는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 이거를 금지합니다. 즉 법률상의 표현은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이고 모든 치료 경험담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의 표현은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환자의 치료 경험담은 아예 안 되는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례에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라고 하더라도 56조 2항이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하는 광고를 막는 것인 만큼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시, 유도하는 경우 또는 선별적으로 삭제, 게시를 하는 경우 그렇게 함으로써 유리한 쪽으로만 편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광고가 아니게 불특정 소수만 보게 하여 의료법의 적용을 피한다면 당연히 전후 사진, 비포 앤 애프터도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포털 사이트 아이디 연동 방식으로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면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는 유권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의견으로는 조금 무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추후에 소송을 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소송 자체가 부담이라면 가급적 포털 사이트 연동 회원가입 절차를 개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없애시는 게 낫겠고요. 그 외에 광고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다면 세부적으로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비포 앤 애프터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만도 아니기는 하죠. 하지만 이 참고로 의광심에서는 무조건 비포 앤 애프터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6탄에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여신티켓, 여우야, 강남언니 이런 곳에 좋은 후기를 작성해 줄 것을 전제로 가격을 할인해 준 경우가 있다면 이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선별하는, 지시, 유인하는 유리한 후기만을 획득하는 개입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환자가 나쁜 후기를 솔직히 쓰더라도 차익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부분을 마치 시술 할인 등을 받았다면 무조건 의료법 위반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나쁜 후기를 써도 그렇게 할인을 해주는 것이라면 이건 의료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진료와 무관한 단순 방문 후기, 예컨대 주차가 편했어요, 직원분들과 원장님이 친절하셨어요 등등의 내용 등을 적는 것은 진료와는 무관한 내용이라서 소비자 보호운동 측면에서 당연히 가능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핵심 쟁점인 가장 후기입니다. 의료기관 측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었던지 안 얻었든지 환자인 척하면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 방문 후기라도 위법사항입니다. 자, 단순 방문 후기일 때는 표시광고법 위반만 성립하는 것이고 진료행위와 관련된 후기라면 의료법 위반까지도 함께 성립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담도 아니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도 아니며 아예 가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 광고 관련 행정처분 수위 중에서 가장 센 영업정지 2개월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형사고발을 필수로 진행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가장 후기는 다른 의료 광고 위반 사항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환자정보 유출, 의료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이 모두 성립할 수 있어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고 후기 건수 많다면 충분히 구공판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의료법 위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23년 11월 20일 개정 의료법, 다른 말로는 면허 취소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와 무관하게 원래부터도 구공판되어서 징역형 이상의 형이 된 거고 그것에 선고유예 이상을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가장 후기가 많아서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대부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로 확정이고 면허와 관련해서는 벌금형이 대부분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은 행정소송해도 영업정지 2개월을 낮추는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필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영업정지 2개월, 즉 1개월당 30일로 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그 영업정지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의 기준은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나오는 별표에서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얼마의 행정처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영업정지 1일당을 가름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의료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매출 10억을 초과하고 20억 이하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하루당 204만 2천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60일을 곱하면 과징금 액수가 1억 2,252만 원이 되는 것이죠. 원장님들 설마 가장 광고 안 하시겠죠? 남들 한다고 이거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현재 시국이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절대로 허락 없는 가장 광고 하지 마세요. 제 영상 보기 전에 이미 하셨다고요? 이거 만약에 환자한테 동의 없이 했다는 거 걸렸으면 과징금 액수 빨리 계산해 보시고 과징금이 1억 2천이다 그러면은 뭐 한 3, 4천 이렇게 줘서라도 신고만 못하게 하세요. 잘못하다가 면허 취소되는 것보다 무조건 이득이고 영업정지 2개월 맞거나 과징금 대체하는 것보다도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런 사건은 환자들이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사용 동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환자가 동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정법 위반에 대한 거짓 광고에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다 동의했어도 그냥 청부살인계약서 쓴 것처럼 무효라는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지금이라도 뜨끔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거짓말로 쓰고 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싹 지우세요. 자, 오늘은 가장 후기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쭉 정리를 하고 랜딩 페이지에 대한 논란을 좀 종식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두 편으로 제작하려고 했던 정보성 게시글과 광고성 게시글에 대한 구별도 좀 1탄에서 다뤄드렸으니까 다음 영상에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입니다. 오늘은 복지부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해설 영상 3탄인데요.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도 가장 문의가 많은 이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매체냐 아니냐, 랜딩 페이지까지 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리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보성 게시글에 의료기관명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기존과 사실은 법령은 동일해요. 다만 기존에는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메타, 인스타 등에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오다가 재작년 치과 상호검증 사태 이후에 결국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준한다는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죠. 즉, 각 계정별 DAU가 10만 이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블로그, 네이버, 유튜브, 메타 이 자체가 10만 이상이면 그건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문 그대로만 보면은 보건복지부 해석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포괄유인 금지 원칙과 같은 헌법상 원칙을 조금 위반하는 것 아닌가, 이런 대통령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유효하게 이걸 다툴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각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으로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권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부가 이후 1월 16일자로 세계단체 의광심에 보낸 공문의 내용까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블로그 전체가 아니라 개별 게시물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단 그 개별 게시물의 내용 중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과 소재지, 개설 연도 등은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인사말 정도의 의료기관, 의료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정보전달성 게시글, 그러니까 통상적인 치료정보나 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으로만 구성, 또는 의학정보와 함께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의 성명 정도가 기재된 게시글, 또는 진료, 환자와 관련 없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예컨대 내부 교육, 행사, 학회 활동, 이런 것 등은 일반적으로는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로 볼 수 없다. 다만 정보 전달성 게시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넷째, 땡땡땡 의원에서 땡땡땡 의료인에게 확인해보세요 처럼 특정 의료기관, 특정 의료인의 이름, 진료, 치료, 시술, 수술을 권하는 경우에는 그 문구로 인해서 이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관련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법상의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종합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4번 내용 때문에 의협의광심에서는 유선상으로는 땡땡땡 의료인, 땡땡땡 의료기관이 아닌 그냥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의료인과 상담해보세요. 라고 특정한 이름을 제외한 문구로 수정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들어온 많은 질문이 아니 뭐 인사도 쓰면 안 되는 거냐, 의료기관 지도나 약도를 넣으면 안 되는 거냐, 들어가는 사진에 의료기관이 나오면 안 되냐 등 엄청나게 다양한 상담이 저한테 계속되고 있는데 이 4가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답이 다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미있는 내용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자, 이번 사태 일어나기 한 1-2년 전쯤에 저한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한글 인터넷 주소로 예컨대 떴따따 코성형99만원.com을 만들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간판 등에 붙여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거든요. 이거 정말 기발하기는 한데 이제는 명문으로 사전심의 제외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인적 성격을 갖는다면 사전심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심의를 안 받으면 11호 위반,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 통과가 안 될 사정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도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가 많이 문의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의광심에 예컨대 네이버 CPC 광고 문구가 딱 들어오면 PC 버전, 모바일 버전, 노출 글자 수와 그림까지만 딱 심의를 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상 배너 클릭 시에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 광고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체를 심의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CPC 랜딩 페이지가 만약 블로그의 특정 게시글이거나 홈페이지 내 해당 광고용 별도로 제작한 이벤트 페이지라면, 또 나아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팝업 페이지라면 이 부분까지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일단 기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랜딩 페이지가 블로그 대문이거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라면 이 부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죠. 자, 보건복지부에 각종 유권 해석 의뢰도 잘 보내고 굉장히 기준을 잘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강서구 보건소가 있는데요. 이 강서구 보건소에서 최근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단순 의학정보 전달성 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성 글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글 내용 중에 첫 번째, 비급여 항목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글, 두 번째, 시술, 수술 전후 사진, 동영상 게시 혹은 환자의 후기가 수록된 게시글, 세 번째, 실손보험 가능, 수술, 시술, 실적 게시 등 특정 시술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광고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형식의 게시글, 네 번째, 특정 의료행위, 가격 등을 다른 기관 및 다른 직역 간 비교하는 형식의 게시글, 다섯 번째로 이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밖에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글을 정보 전달성 글이 아닌 의료 광고에 가까운 글이다 라고 보면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뭐 이 중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내용은 공감이 가는 바예요. 그런데 1번과 2번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급여 항목의 가격에 대해서 좀 말해 볼 건데요. 의료법 45조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그 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는 접수 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고, 만약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라고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홈페이지가 없이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아니 좀 더 나아가서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블로그도 홈페이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이 지점에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은 블로그든 홈페이지든 비급여 항목을 소비자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고지를 하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고지를 안 하면 사전 심의를 안 받아도 되냐, 비급여 가격이 들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사전 심의 대상이다? 이거 좀 해석 불이치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가격이 고지되어 있으면 무조건 사전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유인성을 띠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 전달성 글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게 더 좋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둘째로 비포 앤 애프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원래 영상을 한 편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강서구 보건소에서 안내문이 배포된 김에 좀 이거 한 번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모든 비포 앤 애프터가 법령상 금지되는 의료 광고의 내용은 아닙니다. 환자 동일성, 촬영 조건 동일성, 부작용 경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 보장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의광심에 가게 되면요, 비포 앤 애프터 들어있으면 일단 무조건 심의 불통과입니다. 이게 의광심의 현재 심의 기준이에요. 즉 의광심의 심의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보다 까다로운 경우에 전형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걸 사전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아예 법령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의료기관한테 제한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 기준 전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환자를 유인하는 의미의 비포 앤 애프터죠. 주로 성형외과, 피부과, 교정, 양악 등 미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한 학문적 설명 없이 심미적 요인에 따른 수술 결과물의 나열식 비포 앤 애프터, 이런 것들이 바로 유인성을 띠는 비포 앤 애프터가 되겠죠. 이와 달리 예를 들면 성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사진 2개 비포 앤 애프터 딱 놔두면서 자 이런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호전이 되더라,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령상 조건인 환자 동일성, 촬영 조건 동일성, 부작용 명기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오인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학 정보 전달을 하는 경우에 이건 환자들이, 아니 국민들이 좀 알 권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 거죠. 자,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조건 사전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잘못됐죠. 자, 우리나라 의학 관련 저명한 학회지들 모두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정기간행물인데요, 정기간행물은 의료광고 심의 대상입니다. 앞으로 이 보건소에서 국내 유명 의대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논문 쓴 내용, 이런 최신 증례를 의료기관명 들어갔지, 의료인명 들어갔지, 비포 앤 애프터 들어갔네, 의료광고네 라고 보겠다면서 의광심 사전심의 받으라고 요구할 대단한 계획 아니시라면 이 조건도 당연히 전제를 넣어 한정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강서구 보건소 관계자분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는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이거 9탄으로 계획했는데 점점 찍다 보니까 뒤에 할 얘기를 앞에서 다 끌어와가지고 해버리면서 편수는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연결점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고민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인 비급여 할인 광고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에 진짜로 강서구 보건소의 주무관님께서 장문의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이렇게 본인이 맡은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자세를 가지신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참된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율심의기구가 심의를 하는 기구가 따로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가 심의의 대상이냐의 문제를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 사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죠. 이런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가 죄 없는 시민들과 공무원들만 고통받게 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기는 해요. 언젠가는 이 사전심의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당분간은 일단 주어진 현실에서 최대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해설 4탄 비급여 할인 광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의료법 제27조 3항과 56조 2항 13호 그리고 의료법 시행령 23조 1항 13호가 근거 조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법령의 태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더라도 이것이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할인의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주체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둘째, 비급여 가격의 고지에 해당하는 원내 비치는 광고 자체가 아니다. 셋째, 홈페이지상의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른 비급여 가격의 고지에 해당할 뿐 광고는 아니다. 넷째, 의료 광고에 비급여 가격과 할인 유형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1호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미리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 2호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의 경우를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27조 3항은 공정한 의료 경쟁 질서를 위해 유인 알선을 금지하기 위한 부분과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급여 항목에서의 본인 부담금
할인 금지를 하나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 광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다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의료 광고 자체가 어차피 유인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모든 의료 광고 행위가 영리 목적의 유인 알선 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 광고를 통해 비급여 할인 내용, 이벤트도 알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일체의 할인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은 실비 문제입니다. 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의료법, 소위 면취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실손 보장해주는 비급여 항목들이 있는데 실손되는 부분과 실손되지 않는 부분의 할인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보험 사기죄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당장 큰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손 가능 비급여와 실손 불가능 비급여 사이에 과도한 차별적 할인이나 실손 가입자와 실손 비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시술은 보험 사기나 유인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의료법 56조 2항 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위임을 받은 시행령 23조 1항 13호는 조금 더 자세하게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의 할인, 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항목의 시술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내에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 2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따로 표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통상적으로 DAU가 10만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의광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아닙니다만 의료 광고에는 해당합니다. 즉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를 이용한 의료 광고죠. 따라서 사전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에 56조 2항 각 호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비급여 항목의 가격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 자체에 불가능한 것 아니라는 해석, 그리고 심지어는 비급여 항목을 면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다시 한번 확인되실 수 있죠.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할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보건복지부의 의료 광고와 관련 해석은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할인의 폭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 예를 들면 원래 정가가 사실은 100만원짜리인데 이걸 1000만원이라고 써놓고 90% 폭탄 세일 이렇게 하는 그 기만적인 변칙 세일 사건을 가지고 저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 정가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96면의 위반 사례 속에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례 49% 할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이게 다른 글자 부분이 잘 안 보여서 50% 할인이 안 되는데도 49% 할인이라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는 식으로 의견이 퍼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7도 10542 판결을 보시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관리 50% 할인이 무죄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즉 49%라는 숫자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례 뭐가 문제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49%라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조건일 때 최대 49%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추가로 이 위반 사례에서는 비포 앤 애프터의 가능한 전제 조건도 위반하고 있었어요. 즉 동일 환경에서의 촬영이 아닌 부분이에요. 비포 사진은 쌩얼 또는 꾸안꾸고 애프터는 풀메잖아요.
2024년 12월 30일 이전의 가이드라인, 즉 개정판 이전의 가이드라인 36면 그리고 개정판 67면 비포 앤 애프터 부분에서조차도 이 부분은 원래 명확하게 써 있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한 사진만 가능하다고요. 말 나온 김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위반 사례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사례인 직장인 이벤트도 보시면 모든 수술 30에서 60만원 특별 할인, 당일 수술 10만원 추가 할인, 평일 야간 수술 화수목 10만원 추가 할인 중에 특히 모든 수술 30에서 60만원 특별 할인이 할인의 대상이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위반 사례는 수능 수험표 지참 시 교정 진단비 만원 부분인데 그 대상이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인적 속성을 띌 수 있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당시 교정 진단비가 5에서 10만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과도한 할인으로 인정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의 당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까지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혹시 나쁜 선례로 남게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 각 사례의 정확한 사실관계나 어떠한 이유로 처분이 되었는지 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인지 등에 대한 디테일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디테일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위반 사례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보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즉 이러한 디테일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위반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좀 가이드라인 자체의 모호성만 키울 뿐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 할인이 가능한 항목과 유형이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가 없이 명확하고 패키지 할인 같은 경우에도 단일 항목의 가격이 표시되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없으며 1회 정가에 비추어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할인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나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공정한 의료 경쟁 질서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지도 않는다고 보아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다음 영상, 최근 엄청난 수의 고발 조치가 있었던 의료기기, 의약품 업체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 예를 들어서 키닥터, VVIP, KOL 이런 자율적 명칭 부여의 문제와 관련된 9호 법적 근거 없는 명칭 자격의 사용, 14호 각종 상장, 감사장, 인증, 추천, 보증의 단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해설 영상 5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늦어지는 촬영과 이 긴 호흡으로 인해서 불편하실 텐데도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전국의 많은 원장님들과 광고 대행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보건소 공무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해설 영상 5탄 각종 상장, 감사장, 인증, 추천, 보증의 내용을 담은 광고 부분입니다. 의료법 56조 2항 14호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항상 함께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의 표방, 9호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시로 드는 내용은 키닥터라는 표현인데요. 이 키닥터 표현 굉장히 오래전부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지만 과별로 약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피부과에서는 거의 일반 명사화된 용어였어요. 자, 그래서 사실 다른 과들에서는 크게 이 표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업체, 의약품 업체에서 너도 나도 관련된 인증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료기관 선물을 했고 이 대표적인 표현이 키닥터, MTL, KOL, VIP, 전문 시술병원 인증, 정품 사용병원 인증, 임상자문의 등의 표현입니다. 자, 너도 나도 키닥터고 MTL이다 보니까 솔직히 해당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이러한 명칭, 자격에 대해서 다들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시작된 치과 상호검증 사태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민원의 광풍이 일고 결국 이 전국 보건소에서 서마제 FLX MTL과 울세라 키닥터,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 전문 시술병원 인증과 같은 표현들에 대해 경찰 고발, 보건소의 민원 이런 식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죠. 어떤 원장님이 이 키닥터 표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도 등장하게 되고요. 이후 본격적으로 의광심에서도 해당 표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복지부의 유권 해석이 모아져 배포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판에서도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복지부의 해석을 요약하자면 의료기기 업체나 의약품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을 일률적으로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이라는 점이
명시되어서 소비자가 법적 근거 있는 명칭이라는 오인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의사에 대해 의료기기 업체에서 인증, 보증, 추천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도 현재 여러 건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데요. 수사관님들께 이 가이드라인 보여드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것이 24년 12월 30일이다. 그에 따라 의광심 기준이 정립된 것이 25년 1월 달이다. 그 전까지는 업체에서 인증패를 받았든지 거짓 광고만 아니라면 괜찮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적어도 이 원장님들이 고의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복지부가 배포한 14호 위반 사례도 모두 소비자 대상, 브랜드 대상, 소비자 만족 대상 같이 언론사 등이 대가를 받고 주는 상장들의 사례를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걸 보면서 가끔 수사관님들께서 아니 나는 이 소비자 만족 대상과 이 리주브네이션 클럽 VIP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리주브네이션 클럽 VIP는 실제로 연간 리주란 기기 구매액이 얼마 이상인 사실이 존재할 때 이 주식회사 파마리서치라는 리주란 기기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주는 확인증일 뿐인데, 언론사에서 주는 소비자 대상, 브랜드 대상 이런 것들은 실제로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돈 낸 기관에 부여되는 것일 뿐 아무런 실체적 근거가 없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납득하시죠. 아무래도 이 기소유예 처분 선례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게 검찰로 가게 되면 그대로 선례를 따라가게 될 위험이 있으니 저는 어떻게든 경찰 불송치로 종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기소유예 처분을 본 적은 없고 소문만 들었는데, 사실 검찰의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요. 수사를 제기한 후에 무혐의 불기소나 또는 죄가 안 된 불기소를 해도 됩니다. 상황도 변했으니까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안 하면 90일 안에 당사자가 헌법소원 제기하게 되면 제 지난 성공 사례 영상처럼 6개월이든 몇 년이든 지나서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기소유예 처분 받으신 그 원장님 실제로 존재하시고 제 영상 보고 계신다면 90일 아니라면 제발 헌법소원 청구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기 조건을 붙여서 표시할 수 있다고 결정된 것조차 이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게 겨우 24년 12월 30일부터니까요. 가이드라인의 배포는 해석에 대한 변화일 뿐 기존에 존재하던 법령 자체가 변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법은 그렇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결정이 무조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괜히 나오고 헌재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가 괜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만약 제가 앞서 언급한 이 정도 표현을 넘어서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이런 표현은 9호 14호 문제를 넘어서 이건 4호 위반,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광고가 돼서 의료법 위반입니다. 제가 관련 사건 하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의료인을 가르치는 의료인과 같은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요. 이건 같은 시술을 하는 다른 의사에 비해 본인은 그들을 가르치는 의사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라는 비교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 사용하실 수 없어요. 또 리주란 아무데서나 맞지 마세요. 더마제 FLX 키닥터는 다릅니다. 키닥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이런 표현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내 키닥터입니다 라고 쓰는 거, 그리고 확인표에 나오든지 본문에 나오든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이라는 점이 소비자가 알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해당 업체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시술 능력을 보증, 추천, 인증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단순히 정품 사용 기관이라는 점이나 많이 시술한 사실,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사실 그대로 확인하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넘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쉴드 쳐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비자들이 키닥터, MTL, KOL, 임상자문의 그런 거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업체가 사실 기기 쓰는 기관들에 다 주는 것인 것을 알면 별로 홍보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것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제 성공 사례, 해설 사례 안 보시는 고발인 민원인 분들이 훨씬 많은데 전부 민원 넣고 고발하고 할걸요? 이거야말로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아니 하이 울트라 리스크 아니에요? 이거 그냥 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패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냥 원내에 올려두기만 하세요. 원내에 있는 것은 광고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까지 해서 최근 자주 신고되는 56조 2항 각 호의 내용들 대체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에서 중요한 변화는 다 살펴보게 된 건데요. 최근 자주 신고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신고되었던 6호 환부 노출 광고나 7호 부작용 누락 광고, 10호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제 기존 성공 사례와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별도로 영상 제작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기획하고 스크립트 쓰고 촬영하고 업로드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원래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해드리거나 질문에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질문이 제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굳이 법리적인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만약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제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상담 신청 방법을 통해서 상담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간단한 내용이라 답변을 달아드리고 싶을 때가 가끔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블로그 올린 것도 다 소급해서 심의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가이드라인 개정판에서도 이미 개정법의 시행으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가 시작된 2018년 9월 28일 이후의 게시글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요. 저도 1탄 영상 2분 33초 부분 보시면 날짜를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유권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의 배포는 해석의 문제일 뿐 법령은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24년 12월 30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9월 28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통되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되는데요. 다만 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합의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거 쉽게 행정처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계도기간 같은 게 필요하니까 지금 실제로 처분된 예는 없는 것이고요. 네, 오늘 영상, 아니 이번 시리즈 기획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 공유해주신 많은 분들, 특히 저에게 정기자문계약 체결해주신 많은 광고 대행사분들, 또 제게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 주셨다면서 해주신 많은 대표님들, 원장님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보건소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해설 영상 시리즈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의료 광고와 많이 헷갈리시는 간판, 정확한 용어로는 명칭 표시판과 관련된 번외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